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불타오르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수도권 핵심 지역까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가격이 이제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매수자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공급 절벽이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서울과 경기의 입주 물량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 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돈은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폭풍 전야다. 이재명 정부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미 시장은 627 대책으로 크게 흔들린 상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매수자들은 움츠러들었고 가격 피로감에 지친 실수요자들은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원하는 아파트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국유지와 공공청사를 활용한 35,000호 공급. 언뜻 들으면 거대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대책 하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책 요약이 아닙니다. 왜 거래가 얼어붙었는지, 앞으로 어떤 불안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공급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명확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최근 들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가격 급등 소식이 들려오며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지금은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처럼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이 현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6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7월에 이어 8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거래량이 3,000건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거래량 3,000건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2024년 8월에도 총량 규제가 도입되자 거래량이 급감했고 그해 겨울에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닮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위축시킨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627 대책의 여파입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시장은 상급지 중심으로 과열이 심각했습니다. 강남권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은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무려 30% 이상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상급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 중급지 아파트로 수요가 확산되는 시점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규제가 등장하면 시장은 언제나 그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매수자들도 투자자들도 이 규제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 확인하려고 거래를 미루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피로감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가격에 매수자들이 지쳤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이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가치와 가격을 저울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가치보다 앞서버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실수요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세금 마련,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황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고점에 다다른 아파트를 잡는 건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정부가 한 번 규제를 내놓고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늘 첫 번째 규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대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샀다가 만약 추가 규제가 발표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관망세로 돌아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냉각됐습니다. 활발하던 시장이 단기간에 얼어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매물 중심의 일부 거래만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은 여전히 소화가 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가격대의 일반 매물들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막히면 가격이 고착화되고 시장 전반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추가 대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의 거래 절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책, 가격, 불안이 겹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의 영역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면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장 전체에 반영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불안 요인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몇 년 동안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올해 입주 물량이 괜찮은 편이지만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은 약 1만 4천 세대, 경기도는 5만 5천 세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자료를 살펴봤지만 이번처럼 공급 수치가 낮은 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2027년과 2028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 가격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공급량이 곧 시장 전체의 체온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건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머지않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집값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지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요 억제책, 둘째는 공급 확대책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책을 더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 같은 카드들은 시장 과열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지금처럼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가로 수요를 막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건 공급 확대책입니다. 공급 확대책에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도시 지정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미 더 이상 신규 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둘째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입니다. 이미 지정된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개발 일정을 앞당겨 공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더 많은 세대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미 한 차례 활용된 바 있어 지금 다시 꺼내 쓰기에는 정책적 신선함도 떨어지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아무리 정부가 제도를 고쳐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남는 카드는 유휴 국유지와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추가 대책도 이 카드에 집중했습니다.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앞당겨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도심 역세권의 유휴 부지를 새롭게 발굴해 1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특히 역세권과 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취지 자체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카드가 과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 특히 24평에서 34평 사이의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 역시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급 부족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급 절벽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추가 공급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공급하겠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택을 어떤 속도로 공급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과거 수많은 정책처럼 공허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만 5천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산 유수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300호 규모의 주택이, 종로 복합청사부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500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천안 세관 부지에도 청년주택 500호가, 대방 군관사 부지에는 약 1,800호의 복합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광명세무서, 목동 출입국관리소, 성동 경찰 기마대 부지 등 도심 속 유휴 공간까지 발굴해 총 1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입지도 괜찮고 물량도 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주택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소형 평형 위주입니다. 원룸이나 투룸, 혹은 전용 18평에서 20평대 초반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불안 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24평에서 34평 사이의 중형 아파트입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고려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원룸이나 투룸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은 공급대로 이루어지지만 실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둘째, 시간 문제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단순히 땅만 확보하면 바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인 기관을 이전해야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이 끝나야 철거가 가능하고 이후에 인허가 절차와 착공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소 몇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용산 캠프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표 당시에는 수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도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큽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실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바뀌거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그 결과 많은 사업이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지자체와의 갈등이나 정치적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상 시장 안정 대책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해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중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은 그 수요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를 진정시키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더 큰 규모, 그리고 더 실질적인 주택 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착한 정책으로 접근했지만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집입니다. 전용 24평에서 34평, 3룸 이상의 구조를 갖춘 아파트,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시장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취지와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주택 유형 역시 실수요자의 선호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까지 고려하면 당장 시장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는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보다 과감하고 직접적인 공급책,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집을 대규모로 내놓는 결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불안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부족하며 정부는 또 다른 해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보여주듯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원룸 대신 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중형 아파트를 원하고 누구나 불확실성 대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정책은 그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수치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공급책을 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사야 할지, 내일을 기다려야 할지. 그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집이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이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